함께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자, 오늘도 고환율의 코스피가 휘청였는데요. 올해 마지막까지 한국 증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24년 힘들었던 우리 한국 증시 정리해보고 내년도 시장을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윤지호 LS증권 전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네. 이맘때쯤 되면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증권가에 계시면. 저 증권업계 한 31년 있었는데 네. 이제 항상 이때쯤 되면 좀 장이 좋을 때는 분위기가 좋고요. 네. 장이 안 좋을 때는 좀 회사도 힘들고 네. 뭐 성과들도 안 좋다 보니까 여러 이직 네. 소식도 들리고 뭐 그런 네. 연말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투자자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마음이 편치 않으신 부분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투자분들은 네. 항상 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네. 투자의 세계가 참 험난한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을 많은 분들이 특히 올해 장을 보시면서 그렇죠. 느끼셨을 진짜. 것 예, 예. 같아요. 자, 일단 오늘 그 증시 상황부터 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얼마로 지금 마감이 된 겁니까 이게? 숫자를 자세히 못 봤는데 네. 마이너스 한 23포인트 정도인데 뭐 네. 제가 뭐 하루하루를 볼 수는 없고 네. 유독 독특한 거는 우리 증시가 오늘로 하면 한 마이너스 11, 12% 연간으로 네. 내려온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은 한 27%, 그다음에 대만 갖고 온 지수도 한 30%. 네. 우리가 이렇게 중국 별로다 하는데 중국 상해 지수 종합도 한 15%, 네. 일본 니케이도 한 20% 올랐으니까 네. 유독 한국 증시가 부진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 우리가 얼마나 빠졌다고요? 마이너스 10%가 넘을 마이너스 겁니다. 10%요. 어제까지가 마이너스 한 네. 10% 정도였어요. 연초에 시작이 코스피가 얼마에 시작했던 거죠? 정확하게 숫자 하도 기억이 안 요즘 나요. 좋지가 않으니까 이제 기억조차 내가 가물가물할 퍼센테이지로 정도예요. 저희가 보는 거죠. 네, 저희들이. 근데 네, 뭐 사실 뭐 종합 지수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뭐 이렇게 질문을 주시니까 사회자가 올해 제가 봤을 때 12월에 가장 독특했던 경험은 금리 상승과 원화 약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12월 들어서 국내 대표적인 금리 지표인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네, 한 2.67인가 아마 바닥으로 해가지고 2.9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온다는 채권을 막 팔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그리고 알다시피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1,480원을 갔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러한 여러 경제 여건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주식시장이 약해지는 거죠. 계속 저한테 증시가 어떠냐 물어보신다면 오히려 저희를 주목하는 거는 금리 상승과 원화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부분이 네. 이게 되게 독특한 겁니다. 원래는 이게 동시에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데다가 하여튼 글로벌 성장에 대한 우려 모든 것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보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오늘은 그럼 아시아 시장은 어땠어요? 다른 쪽은요? 시장을 하루하루 보고 그걸 물어보시니까 저는 네. 오늘 전반적으로 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 증시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인데 제가 하루하루 증시 흐름을 다 보진 않기 때문에 네.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올해 한국 증시 전반적으로 한번 좀 되짚어 네. 봤으면 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2024년 한국 증시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요? 어떻게 말씀해? 단어로요? 단어 아니더라도 그냥 그래서 뭐, 네. 아까 보면 부진한 거죠. 네, 상대적으로 부진. 매우 네. 부진했다는 게 특징적인 거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올해 같은 경우에 다른 해와 다르게 유독 심했던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S&P 500 같은 경우 27% 뭐 대만 갖고 한 30%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이렇게 주요국 증시와 비교하면 우리만 유독 이렇게 부진하단 말이에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럼 우리나라 주식 경제하면 딱 떠오르는 게 수출 의존 경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출 의존 경제인데 사실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글로벌 경제가 분리되기 시작한 거죠.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분리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과정에서 한국 증시가 좀 불안했었고 더욱이 트럼프까지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미국 가서 생산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 미중이 분리된 게 왜 우리한테 불안했다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2002년에 중국이 세계 경제체에 들어왔을 때는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에 수출도 많이 했죠. 사실 중간재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네. 뭐 그때 우리나라 좋았던 산업들 보시면은 뭐 화학 산업도 좋았고 뭔가 산업이 다 좋았죠. 네. 근데 이제 중국과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좀 경쟁심, 견제. 네. 이런 게 오면서 그 중국을 갖다가 배제시키는 경제에서 띄어내는 전략이 하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우리가 그 중간재 수출에 맡기다 보니까 네. 중국도 경제가 부진했고 네. 우리 수출 기업도 매우 부진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바이든 정부 때는 그나마 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뭐 당근이라도 줬어요. 가서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이라도 줄게. 이렇게 했지만 트럼프 시대에 내년에 들어간다면 이제 더 걱정되는 거는 이제 가서 생산하지 않으면 팔아먹기도 힘든 시대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에서 계속 조건이 거는 거는 네.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되고 미국인을 고용해야 되고 미국에서 부품을 조달해야지 너희들에게 세금을 크게 안 물겠어. 이렇게 정책을 취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우리 상황은 그렇게 공장이 많이 진행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그만큼 못 쫓아가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수출 의존 경제에서 이제 한계에 오다 보니까 이제 뭔가 우리가 더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미국은 그래도 주가가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다다르지 못했고 이러한 소위 격차 때문에 한국 경제가 좀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지적하신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 들어서 가장 놀라웠던 뉴스가 있었어요. 뭐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사실 올해 전망치 봤던 게 한 2.5 정도였거든요. 2.1로 낮췄단 말이에요. 경제 성장률 전망. 그렇죠. 네. 내년에 지금 1.9, 내후년에 1.8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잠재 성장률 같은 한 2% 정도라고 보면 2%. 그렇죠. 그러면 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성장률을 버틸 거냐는 거죠. 우리가 대대적으로는 내년에 1.9는커녕 지금 최근의 내수 상황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수출 경기 뭐 1월 20일 트럼프 출발하고 나면은 이제 관세가 많이 우리의 부담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 성장률이 거의 1.6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환율 문제가 딱 나오는 겁니다. 네. 만약에 잠재 성장률이 2%인데 좀 이렇게 이런 얘기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물어보시니까 1.6% 되면 추경을 해야겠죠. 네. 경기부양책을 써야겠죠. 네. 다 지금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수출도 잘 안 되는 데다가 추경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화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원화 약세 아까 맨 처음에 주식시장이 부진한 게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어쩌면 가장 불안해들 하는 이유는 네. 아까 금리도 있지만 환율 부분에서 뭔가 이러한 우리의 기초 체력이 약화된 부분이 급하게 반영돼 가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러한 네.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환율이 거의 몇 년 만이죠. 이게 15년 9개월 만인가 가장 최고치를 찍었다. 제 기억에는 뭐 거의 네, 이러다 이제 1,500원 터치하는 게 아닌가 막 불안해들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증시가 역시 이렇게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올해 이렇게 이제 성장이 부진한 것도 문제지만 과거 국내 지수와 비교해도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구제금융 신청했던 외환위기 때 IMF요. 그때 그때보다도 더 지금 성적이 안 좋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뭐 그거는 주가만 놓고 말을 하는 거고요. 네, 네. 사실 뭐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중진국 이제 들어가는 시기였고 네, 그리고 지금은 선진국이잖아요. 우리가 자꾸 이걸 동일 비교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IMF 시기와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 건 좀 비슷한 부분은 항상 사실 주식시장이라든가 경제는 부채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 보시면 IMF 때 왜 문제가 됐냐면 기업들이 빚이 많아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당시에 우리나라가 GDP 대비 기업들의 비금융 금융기관 뺀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109% 정도였거든요. 109%. 예. 네. 근데 최근에 114%였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죠. 가계부채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가계부채도 우리가 뭐 금융위기 때 미국이 터졌을 때가 그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한 135 정도였는데 네. 놀랍게도 우리는 얼마 전에 167%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도 빚이 많고 네. 기업도 빚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뉴스를 보다 보면 가장 자주 나오는 뉴스가 최근에 우리나라의 대기업 집단에서 그 계열사를 팔거나 뭔가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IMF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근본적으로 뭐 다시 뭐 제2의 IMF가 올 것 같다. 이거는 너무 지나친 오버인 게 우리 IMF의 근본적 원인은 우리가 달러가 없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지금은 달러가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죠, 아직까지. 순외야. 다 빼고서 순외야 금융자산 1조 달러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네. 다른 상황이죠. 네. 하지만
또 비스듬한 부분이 있는 거는 유사한 부분은 아까 방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 이런 부채 부분들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부채 조정, 구조 조정 사이클이 좀 이제 강력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 연초를 지금 돌이켜 보면은요, 그 이제 우리나라가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야심차게 한번 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추진해 보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이렇다 할 효과를 좀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는요. 왜 그랬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밸류 프로그램 추진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해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좀 기대를 했었고요. 그런데 일부 종목 몇 개 빼놓고는 이렇다 한 효과는 못 본 것 같아서요. 일본이 10년 걸렸죠. 그런가요? 작년 한 해 한 게 아니라 그런가요? 10년 전부터 해온 게 작년에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빛을 이게 발한 뭐 건가요? 일본이 갑자기 된 게 아니라 한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 한 4, 5년 전에는 외국인들이 그걸 인정받고 뭐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이 미국의 상사에 일본의 상사에 대규모 투자했던 것도 그러한 소위 주주 가치를 중시하는 여러 제도 여건이 만들어진 뒤가 된 거죠. 지금 우리가 방향은 맞는데 한꺼번에 안 되겠죠. 당연히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소위 우리나라에만 있는 오너 가치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1인 1표가 아니라 지배주주의 가치가 더 높게 가는 거죠. 주주의 가치보다는 오너들의 이익이 더 중시되는 체제로 가다 보니까 어쩌면 그러한 법 개정이 굉장히 아직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고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정치권에서 어떤 진전이 있어야지 우리가 투자를 해도 내 가치를 보장받겠죠. 밸류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법적 장치의 보장 없이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밸류업 방금 전에 일본이 이렇게 쉽게 간 걸로 알고 있지만 굉장히 난항을 많이 겪었고 결국은 그러한 제도 개선이 되면서 결국 그 일본이 그럼 상법 개정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그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그 자본시장법도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것들이 있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아주 상세한 논의가 돼야 되고 한꺼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매사에 보면 그런 것들이 시장과 충분히 대화가 돼야 되고 업계의 의견도 반영돼야 되고 또 투자자들의 의견도 반영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사실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것을 마치만 상법 개정 하나로만 된다면 만약 예외 조항 두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간다 이렇게 시장에 있는 것들을 시장 문제로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나치게 이거를 좀 당위론적으로 풀어서 이게 오히려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그 셀 코리아가 좀 거셌던 게 좀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하반기에 그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규모가 뭐 20조 원을 넘어선 거예요? 네. 20조가 넘었다고들 나오죠. 네. 그래요. 이렇게 그 셀 코리아가 이어지는 이유는 그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전무님께서는요? 결국 투자자라면 당연히 글로벌에 여러 투자 자산을 내고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곳에 투자하겠죠. 그러니까 괜찮다는 기준은 성장을 하거나 싸거나 하겠죠. 싼데 내가 싸서 샀을 때 내 주주 가치가 보장돼야 되겠죠. 근데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까 성장에 대한 얘기는 아까 사회자님이랑 저희 얘기를 나눴죠. 우리가 1%대 성장을 다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외국인 입장에 매력이 없는 거고요. 두 번째 결국은 우리가 이걸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주주 가치가 어디서 보장되냐를 봐야겠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크게 매력을 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셀코리아 원인은 뭘까? 이것도 있죠. 예년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한국 하면은 대표적으로 수출 의존 경제 아니겠습니까? 가장 트럼프 출범에 타격을 받을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여기서 그렇죠. 우리가 흔히 요새 약간 전문 용어를 쓴다면은 아웃소싱의 시대가 끝났다고 표현하잖아요. 다 인소싱의 시대로 바뀌었거든요.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그렇게 해서 한국 증시의 매력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 외국인들의 이유가 뭐 특정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체력이 매력적이지 안 보인다는 것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인이 언제쯤 돌아올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결국 우리가 이거의 방향의 미래에 대한 그거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근데 저는 뭐 여기서 막연한 얘기 같지만 그래도 올해 정도를 지나고 나면 합의가 그쪽 갈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냐면 상황이 너무 안 좋게 되면 타개하기 위한 어떤 합의들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시작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들은 지나고 나야 아는 거지. 우리가 외국인들이 뭐 하나 때문에 들어온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아마 그 증거는 원달러 환율이 어느 시점에 반전이 시작된다면 그게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신호 아닐까요? 아직은 그 신호는 안 보입니다. 일단 매도가 집중된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였지 않습니까? 그
삼성전자 주가가 연초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네. 왜 이렇게 많이 파는 거예요? 역시 뭐 같은 맥락이겠죠. 하면서 매력이 없었으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이고, 참 조심스러운데. 네. 아니 조심스러울 게 아니라 여의도에서는 다 동일하게 인식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반도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하이닉스는 좋았지만 삼성전자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시장에 적응을 못한 거죠. 신제품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우리가 못한 삼성전자 거죠. 과거에 네. 삼성전자를 우리가 좋게 봤던 거는 네. 기술 격차가 있다고 봤던 거거든요. 기술적 격차가 안 보인다는 걱정이 있고. 지금 네. 그렇죠. 거기다 중국이 따라오고 있다. 이게 있는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거는 굉장히 경기 사이클을 갖고 갑니다. 네. 근데 재고를 보는 거예요. 네.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삼성차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소위 주력 제품들이 네. 다 재고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내년에 한 최소한 재고 조정이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주가는 뭐 반등은 나오겠지만 추세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여러 가지 이 역시도 기본적인 기업 내용이 그렇게 양호하진 않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런데다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국장 엑소더스 현상이 그렇죠. 나타나고 네. 그래서 이것도 더 걱정입니다. 뭐 돈을 쫓아가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예. 돈을 쫓아가는 건 당연한 네. 건데 이제 우리 증시가 정말 갈 수 있을까가 이제 걱정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도 다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해서 다 해외로 나갔었죠. 네, 네. 하지만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오래 걸렸죠. 그렇죠. 오래 걸리더라도 네. 돌아왔던 이유가 아까 사회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가 밸류업이라고 대표되는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는 구조로 바뀐 다음에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어떤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의 보완이 계속 진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연기금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럴 때 좀 역할을 잘 할 수 사야죠. 있을까요? 네. 이건 연기금은 일반 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갈 땐 줄여야 되고요. 네. 빠지면 사야 되는 거예요. 네, 장기적으로 주관의 역할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정점과 저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적당한 수준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연기금은 주식도 사고 우리나라 국내 자산을 좀 사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아까 쌓아야지 이제 매력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성장률이 좋아야지 매력이 있다라고 본다고 네.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많이 싸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바닥이라고 보십니까? 들어갈 만할 때라고. 싸다는 기준이 여러 기준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쌌을 때 그냥 싼 게 있고 싼데 이유 아주 쌀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고 네. 좋은 게 싸져 있는 게 있겠죠. 그럼 후자는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후자가 좋은 거겠죠. 네. 과거에는 우리 증시가 바로바로 강하게 돌아섰던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에 비해서 많이 싸져 있을 때 매력이었는데 우리가 가진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그러면 하지만 저평가가 아니고 재평가예요?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져 있는 건 맞는데 네. 약간 밸류 지표로 보면 이제 PBI라는 걸 많이 보는데 네. 주가 손자산 비율인가요? 그 네. 자본 그렇죠. PBR로 보면 0.8배 정도는 과거에도 잘 버텨주는 밸류에이션이 있는 곳인데 그게 한 2,280 정도라고 본다면 네, 그게 2,280 정도니까 주가가 좀 밀리면 항상 돌아서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고민스러운 거는 이 모든 거는 PBR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부기라는 게 자산이거든요. 이 자산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어야 결국 이 가치가 인정받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요새 걱정하는 거는 이런 자산 중에 혹시 돈을 못 보는 부실 자산이 많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2025년 굉장히 중점을 주셔야 되는 거는 결국은 자산에 대한 재평가 부분, 자산의 매각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저 기회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내년 한국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그러면요. 내년 한국 주식은 크게 봐서는 저는 뭐 박스권은 유지는 하지만 네.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또 좀 불확실성이 많이 반영된 뒤라면 그래도 올해보다 나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네. 오늘 아까 말씀 이미 나눴습니다만 이제 환율이 장중 1,486원 8전까지인가 이제 올라갔었는데 네. 이 환율이 이제 증시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고환율과 또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또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 등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증시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역시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시장이라는 게 하나의 원인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지금 네. 대외적으로는 네.
저 미국 일병도 시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리쇼어링 국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있고 대내적으로 본다면은 여러 가지 대내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유독 우리나라의 환율이라든가 금리가 흔들리고 있다. 이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지금은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구간에 들어선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한국의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은 뭐 내년에도 어느 정도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미국이 좋죠.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네.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네. 미국 경제 시총 비중에 비해서 주식의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워렌 버핏이 굉장히 현금 비중이 높거든요. 네. 다들 비아냥거립니다. 버핏이 이제 늙었다 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네. 아까 우리 연금이 사고 팔고와 비슷한데 네. 워렌 버핏 같은 것은 굉장히 천천히 움직입니다. 분명한 네. 거는 미국 증시도 올해 중에 한번 좀 흔들릴 시간이 올 것 같고요. 내년 중에 네. 제25년에 아마 그때 우리 증시도 흔들릴 겁니다. 아마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서 한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 순간이 우리가 좀 2, 3년 놓고 봤을 때는 큰 기회의 시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윤지호 LS증권 전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그 탄핵 소추안 표결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서 표결에 붙여졌는데 방금 전에 그 개표가 끝났습니다. 192명 중에 192명 전원이 찬성해서 일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지금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 요건을 이제 그 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 151석으로 한다고 밝힌 직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 내에서 고성을 지르고 거세게 항의했었고요. 또 이제 일부는 이제 퇴장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표결이 진행이 됐고 방금 전에 개표가 됐는데요. 192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전원 찬성됐다. 네, 가결로 지금 일단 속보는 전해졌습니다. 4시 39분입니다.